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라 해가지고 이거를 읽어보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책 같아요. 이거를 꼭 읽어야 될 사람은 수년째 같은 결심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사람,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올리고 싶은 사장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늘지 않는 외국어 실력 때문에 고민인 사람, 자녀나 부모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 조직 구성원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사람. 네, 이런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그 독자들의 찬사 글인데요. 나는 이 책을 사랑한다. 이 책은 실질적 조언으로 가득 차 있다.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무시무시한 책이다.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사례로 가득하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라. 이 책은 인생을 바꾼다. 그것도 너무도 단순하고 쉽게. 작은 책이지만 파워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나쁜 습관 없애는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탄탄한 조언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 그래서 스몰 스텝 전략, 마음 조각. 오늘 생각할 거는 오늘 내가 잘 해낸 일은 뭐가 있지? 또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이게 53페이지거든요. 작은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상황을 놀이로 인식하고 머뭇거림 없이 창의성을 발휘한다. 작은 질문을 타인에게 던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에게 던지면 변화를 향한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지 않았던 질문, 할 생각조차 없었던 질문으로 만들어진다. 샘킨 말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작아야 대답이 쉬워진다. 우리 뇌를 프로그램화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한 제조기업과 일을 할 때 몇몇 그룹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던 관리자들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다. 패트릭이라 불렸던 관리자가 있었다. 나는 그가 회의를 주관하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직원들 앞을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질문을 쏘아대곤 했다.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바꿨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바꿨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결과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얼굴이 그를 향하더니 조금 달라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궁리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의자에 바로 앉아서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극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 사람은 즉석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고철들이 있는데 회사가 그걸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원은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신참들이 공부를 다루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그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신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생산성이 높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은 질문에 의해서
네, 이렇게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명령보다 강한 질문의 힘. 명령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당신 친구 중 차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이렇게 질문을 계속 만날 때마다 한 4번째까지 하다 보면 주차를 하면서 실없이 반복되는 당신의 질문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무심코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기억해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뇌는 놀기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애쓴다. 네. 그리고 작은 질문은 뇌를 즐겁게 만든다. 우리 뇌는 질문을 좋아한다.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뇌는 질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네. 올해 안에 날씬해지려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려면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거창한 질문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두려움이 먼저 불러일으킨대 우리 뇌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는다. 되뇌피질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능을 멈춰버리고 창의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질문은 우리 뇌의 반응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은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고는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낸다. 네. 그리고 좋네요. 모든 위대한 것들은 원래 작은 것이었다. 네. 연설문 쓰기나 기획회의에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와 씨름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당신은 프린터에다 새 종이를 넣고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을 따른 다음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아마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청중들의 넋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의심 많은 직원들에게 내 프로젝트를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서 화면을 응시하겠지만 입만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머릿속은 자꾸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순간에도 방어 반응은 일어난다. 보통 이런 경우를 가리켜 글이 막혔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움이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거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편도체가 깨어나고 대뇌피질은 위축되고 만다.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작가 마이클 온다체는 소설을 쓸 때 아주 작은 질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다른 유명한 작가들에게서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또한 머릿속에 아주 거창한 주제 같은 걸 갖고 달려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인물을 어떻게 묘사해야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와 같은 큰 질문 대신 작은 사건 몇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환자와 간호사가 밤새 대화를 나눈다. 그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비행기 안에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거기 있었는가? 사고는 왜 일어났지? 그때는 몇 년도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은 작은 조각들입니다.
큰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들이죠. 이것들을 더해가면서 인물들의 과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가 던진 작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인물들을 창조하도록 만들었고 수상의 영광까지 누리게 만들었다. 장차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질문들을 활용해 보라고 했고요. 긍정적인 질문이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되고 이제 질문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의 단점과 실수, 무자비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이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약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네, 이렇게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럴 때는 이럴 때 나는 또 다른 스몰 스텝 전략의 방법을 권해준다. 이런 부정적인 말도 안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은 거지? 와 같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묻자. 오늘 내가 잘 해낸 일은 뭐가 있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종이나 일기장 등에 그 답을 적도록 해보자.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네. 변화하고 싶다면 자꾸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질문 하나를 선택해 몇 날, 며칠 동안이라도 반복해야 한다. 고압적인 명령이나 요구를 던져 얼어붙게 하지 말고 즐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표가 창조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이거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면 답을 얻는 것만으로도 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작은 질문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진정한 내 삶을 찾아주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마음 조각하기. 이 마음 조각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작은 생각의 힘. 마음을 조각하기라는 간단한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과 정신적 기술, 심지어는 육체적인 것까지 개발할 수 있다. 간단하다.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조셉 머피 얘기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30초 상상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을 때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기면발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기면발작이라는 것은 깨어있으면서도 뇌수면 상태에 빠져드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좋은 약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약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10대 때 기면발작과는 관련 없는 병으로 알약을 복용을 했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전혀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알약을 먹으려 할 때마다 그녀의 뇌가
기억 속에서 저장된 사고를 끄집어냈고 신체는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뇌가 다른 시나리오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마음 조각하기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처방된 약을 수월하게 먹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 것이다. 이미지 하나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알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정말 좋은 효과죠. 이거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각하는 10가지 방법 이게 있거든요.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요거는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조각하는 10가지 방법. 목표가 무엇이든 마음 조각하기는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아래는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한 스몰 스텝 전략이다. 1.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들을 따로 구분하자. 실제 이 일을 하기 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자. 2.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다.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매일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은 필수다. 한 번에 몇 초뿐일지라도 반복해야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두뇌의 회로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3. 마음 조각하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앉거나 누워도 되고 눈은 감아야 한다. 4.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고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뭐가 보이는가? 어떠한 배경인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그들은 누구와 닮았는가? 표정, 옷무새, 자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5. 이제 다른 감각을 동원하자. 주변에서 느껴지는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어떤가? 6.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몸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7.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고 상상하자. 대중의 연설을 상상했다면 청중들이 강단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필기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8. 마음 조각하기 투자한 시간이 습관이 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이제 예전에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는 해도 상관없다. 마음 조각하기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쉽게 느껴질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자. 천천히 조금씩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이전 단계가 힘들지 않을 때 시간을 늘려야 한다. 훈련하지 않았다거나 깜빡 잊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9번. 어떤 일에는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면 청중들이 지루해하며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땀이 흐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표정과 몸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하자. 10번째 10. 이제 진짜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앞서 대중 연설의 예를 계속 가져오면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청중으로 두거나 빈 방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해 보는 것이다. 네,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고요. 다 실험을 해봤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아주 작은 반복의 힘으로 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